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태국으로 건너와 일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도망치고 싶어서 선택한 이곳에서 저는 무척이나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동료들은 물론 친한 친구들도 뜬금없는 결정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 이유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봤자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 좀처럼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그래서 그저 웃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었죠. 그저께 여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받질 않았죠. 태국으로 온 이후 줄곧 여동생에게 연락이 왔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오도록 만든 사람들 소식이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날따라 뭐에 홀린 사람처럼 전화를 받았고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사람의 소식을 알게 되었죠. 가족들과 인연 끊고 살겠노라 다짐했었지만 막상 소식을 듣고 나니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약해졌다고나 할까요? 저는 고작 전화 하나에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한심하고 싫었습니다. 심지어 혐오감마저 들더라고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무엇 때문인지 의문이 드시겠죠. 오늘은 그 사연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게는 위로 누나 하나와 아래로 저와는 쌍둥이인 여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기억에는 없지만 꽤나 발이 넓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다 커서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니까요. 훌륭한 의사로 의료 복지에도 관심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그 때문인진 몰라도 어머니께서는 자식들을 의사로 만들고 싶어 무척이나 애쓰셨답니다. 저희 삼남매는 하나같이 공부를 강요당했고 사춘기 시절 반항 한번 해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의사 집원이 되었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셨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둔했던 건지 아니면 딱히 싫다는 생각이 없었던 건지 어머니께서 시키는 대로 자랐습니다. 의사가 된 것을 후회하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누나의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 가문이 어떤 곳인데 어중이 떠정이로 사위를 드리겠냐며 누나의 결혼 상대로 적합한 대상을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계셨죠. 하지만 누나에게는 이미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당연히 어머니 눈에 차지 않는 사람이었죠. 누나가 다니는 병원의 원무과 직원이었거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그런 집이랑 사돈을 맺는다는 거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부족하고 넘치고가 어디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인데요. 아, 시끄럽다. 나는 내 집에 그딴 버러지 같은 인간 다니는 꼴 죽어도 못 봐. 당장 정리하고 선봐. 최 박사가 괜찮은 의사 소개시켜준다고 하니까 그 집도 의사 집안이라 앞으로 병원 물려받는다고 하니까 너랑 잘 맞을 게다. 아니요. 저는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해요. 저한테 잘 맞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라고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내 말대로 해. 지금까지 내 말대로 해서 손해본 거 없잖아. 누나는 어머님 말씀에도 한사코 선을 거절하고는 만나던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말했죠. 어머니께서는 자꾸 이렇게 피딱하게 굴면 자신이 어떻게 손을 쓸지도 모른다고 그만두라고 경고까지 하셨답니다. 정말이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누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까지 나가버렸죠. 어머니께서는 극대노하시더니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하시며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죠. 몇 시간 뒤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누나가 끌려 들어왔고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서는 눈은 시퍼렇게 뜨며 어머니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 누나의 모습은 처음이었답니다. 누나는 사람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안색 하나 바뀌지 않으시더니 다 누나가 자초한 일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사랑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봐라. 돈 몇 푼 안겨줬더니 뒤도 안 보고 가잖아. 그런 놈한테 끌려다니는 꼴이라니. 어떻게든 내 집에 빌붙어서 살아보려는 그런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새끼는 천해라는데 왜 말을 안 들어서는 이런 지경까지 오게 해? 아무래도 돈을 줄 테니 헤어지란 상투적인 스토리로 이야기가 흘러갔던 모양이었어요. 문제는 누나가 만나던 남자가 그걸 받았다는 거겠죠.
어머니는 사람 볼 줄 모른다며 누나를 몰아세웠고 그런 어머니에게 실망하고 지쳐버린 누나는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고 잡혀오고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누나는 망가진 사람처럼 점점 생기를 잃어갔죠. 다니던 병원을 그만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는 방 밖으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모습조차도 보고 싶지 않으셨는지 그런 누나를 억지로 꾸며 선자리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하지만 이미 의지를 잃어버린 누나는 마음대로 해보라는 듯 무표정하게 말없이 앉아있다 들어왔죠. 그중에는 제 의대 선배도 있었는데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들이 흘러가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어머니의 부름으로 나가던 누나는 그 이후로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호련히 사라져버린 거죠. 저나 여동생은 당연히 어머니 능력이라면 못 찾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사람을 풀어 찾아다니던 어머니께서도 결국에는 포기하신 듯 찾는 것을 멈추시곤 저와 여동생에게 누나가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하셨죠. 그 일로 저와 여동생은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어머니의 손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요. 여동생은 순종을 택했습니다. 어머니를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였고요. 아내를 만난 것도 이맘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모습에 실망감과 두려움을 안고 저는 무작정 태국으로 향했죠. 어머니께서는 변덕을 부리는 저를 물끄러미 한참을 보시더니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태국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든 좋다라는 생각뿐이라 아무 곳이나 선택했던 게 그게 태국이었을 뿐이었죠. 불어 패키지 여행을 신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가장 빠르게 출발하는 곳을 여행사에 알아보니 10명 정도 되는 무리에 섞여 비행기를 타고 있었죠. 아내 역시 친구 2명과 함께 그 패키지 여행을 왔었더군요. 패키지 여행은 의외로 재미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볼만한 곳을 구경할 수 있게 해줬으며 식당도 음식이 깔끔하게 잘 나오는 곳이었죠. 일행들과 오가며 인사 정도는 하고 다닐 정도가 되었을 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행 중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한 분께서 답답함을 호소하시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시며 쓰러지신 겁니다. 통역사가 있기는 했지만 다들 말도 통하지 않는 것이라 허둥거리고 있었고요. 화장실을 다녀오던 저는 그 모습에 깜짝 놀라며 바로 달려들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다들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 하느냐는 말들만 늘어놓을 때였죠. 아내가 갑자기 제게 다가오더니 무엇을 도와주면 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정신없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했고 아내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말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죠. 어리버리한 가이드에게 호통을 치며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한 아내가 아니었다면 응급처치도 물거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무사히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기고 진이 빠진 제게 아내가 시원한 생수 한 병을 주더니 무사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고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물을 건네받았는데 그 순간 아내가 정말이지 천사로 보였답니다. 남은 여행 동안 저는 아내의 일행들과 함께 다니게 되었어요. 아내는 섬세했고 유쾌했으며 다정했어요. 태국의 마지막 날이 되자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은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가득했죠. 하지만 연락처를 교환하자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지는 못했습니다. 누나의 모습이 아른거리고 겁이 났거든요.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가끔 꺼내보면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가 인연은 인연인지 한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원에서 다시 아내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외래를 보러 갔다가 환자 보호자로 진료실에 들어오는 아내를 봤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죠. 이것은 운명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아내도 무척이나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바로 아내에게 식사를 함께 하자고 권했고 아내 역시 기분 좋게 응해주었죠. 그리고 우리 사이는 금세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답니다. 저는 아내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야만 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실지 뻔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알게 하고 싶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이미 제가 아내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더군요. 하루는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저더러 아내를 데리고 집에 와서 인사라도 시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 뒤집어지는 목소리로 어떻게 알고 계셨냐고 물었지만 어머니께서는 담담하게 사람 좀 보자는 말만 하시더군요. 얼굴도 보지 않고 거절부터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짜고짜 집으로 데려오라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심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놀랐답니다. 하지만 저의 놀람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직도 아내를 집으로 처음 데려온 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죠. 거기다 어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셨기 때문에 더 오래 남아있답니다. 저와 아내와 함께 집에 들어서자마자 처음 보는 여자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초대한 사람이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2차적으로 충격을 받았죠. 어머니는 냉랭한 눈으로 아내를 훑어보시곤 인사도 받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 자리에 있던 여자를 제게 소개를 시켜주셨죠. 제약회사의 막내딸이라고 하며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께서는 아내 보란 듯이 저와 그 여자가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될 것 같아 초대했다고 하며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셨어요. 식사 시간 동안에도 어머니께서는 아내를 앞에 두곤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연신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러다 아내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금방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서는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하나 눈으로 쫓고 계셨죠. 저는 그제야 어머니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탁자 아래로 아내가 제 손을 잡아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저는 좀처럼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와는 달리 아내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식사를 이어가고 있었고요.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께서 초대한 여자를 칭찬하시며 저더러 앞으로 잘 지내보라는 말을 하셨어요. 아내가 아직 옆에 있었는데도 말이죠. 저는 어머니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니에게 초대받은 여자도 보통 내기가 아니겠구나 싶었어요. 분명 아내와 제가 어떤 사이인지 눈치챘을 텐데도 전혀 표정에 드러나는 것이 없더라고요. 다과 시간까지 가지고 나서야 어머니께서 초대한 여자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다음에는 따로 보자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거실에 저와 아내 그리고 어머님만 남게 되자 정막이 흘렀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죠. 어머니께서는 여유 넘치는 모습으로 커피잔을 들어올리시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얘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는 있어? 네, 무척 자랑스러워하면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 자식들이 다들 무슨 일 하는진 들었고?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그런 이야기는 왜 꺼내세요? 제가 황급히 끼어들며 말하자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니 조용히 좀 있으라고 핀잔을 주셨습니다. 저는 입술만 깨물고 가만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까 봤던 여자는 왜 초대했으며 이런 자리를 만든 의도가 뭐냐고 물어봤어야 했지만 당시에 저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하란 어머니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네, 듣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실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저는 미련하고 모자랐죠. 어머니께서는 방금 함께 있었던 여자에 관해 이야기를 하시며 그 여자의 배경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열하기 시작하셨죠. 듣고 있기 민망할 정도로 어머니께서는 칭찬을 이어가셨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었던 그 순간 어머니께서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다 알고도 여기 올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뻔뻔한 건지, 어떤 부모 손에 자라면 그렇게 되는지 부모의 얼굴이 궁금할 정도구나. 너는 염치나 주제라는 말은 전혀 모르니? 거기다 눈치는 더 없고 어떻게 끝까지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 정치인들끼리 서로를 물어뜯을 때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설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머니를 바라보는 제 생각이 딱 그랬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배설을 하고 있으시구나 하고 말이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저는 아내가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까 싶어 바로 바라봤죠. 하지만 아내는 평온한 얼굴 그 자체더군요. 어머니께서는 그런 모습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내 말이 들리지 않아? 그렇게 다 알면서 여기를 어떻게 올 생각을 했는지 묻고 있잖아.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갑자기? 너는 그래도 날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누나랑 똑같은 짓을 할 생각을 해? 내가 말했지. 격에 맞는 사람으로 어련히 짝지어줄까? 어디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애를 눈앞에 데려와. 그래도 그놈은 우리 집안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지만 이건 뭐 아예 작정을 하고 덤볐구나. 어머니, 사람 앞에 두고 그게 무슨 무례한 말씀이세요? 무례? 내가 무례하다고? 진짜 무례한 건 주제도 모르고 이 집에 들어온 저아이겠지. 혹시나 싶어 불러봤더니만 역시 버러지들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결혼이라는 건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거지. 안 그래? 그래도 머리가 나빠 보이진 않으니 이 정도 선에서 네 발로 물러나라. 우리 아들은 너 같은 인간과는 그 태가 다르니까 너도 너한테 딱 맞는 사람 찾고. 저는 무자비한 어머니의 말씀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든 어머니를 막아보고 싶었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더군요. 어머니는 아내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하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말들을 말이죠. 확실히 어머님께서 남들과 다르다는 건 알겠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모든 일에 자신감 없고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는지도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다 어머님 때문이었네요. 그렇게 사람을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붙들고 숨통을 조이는데 누가 온전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이 사랑 망치고 계셨네요. 뭐라고? 지금 감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 아들이 어떻다고?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는 어머니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빠른 속도로 말을 이어갔죠. 저는 모르는 저의 모습들이 아내의 입에서 줄줄 나오는데 마음속에 있던 돌멩이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의 말이 계속될수록 어머니의 눈초리는 점점 사나워지셨고 급기야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까지 지르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정을 잃은 모습이라니요. 누나 이래도 표정 한번 바뀌지 않으셨던 어머니께서 아내의 말에 벌떡 일어나실 정도라니 믿기 힘들었죠. 아내는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고요.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고 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일하는 사람들도 기웃거리기 시작했죠. 어머니께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심해지자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는지 화들짝 놀라시며 저더러 당장 아내를 내보내라고 하셨죠. 저는 허겁지겁 아내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속상한 마음으로 이해는 하지만 너무 과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는 것 같아 입안이 바짝 마르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아내는 태연했어요. 그리고는 제게 한 번은 부딪혀서 깨져봐야 할 것 아니냐며 제게 이대로 헤어질 자신이 있냐고 물었죠.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제 말에 아내는 빙긋 웃으며 지금 그 대답을 잘 기억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덧붙여 말하길 자신은 돈을 억만금 줘도 저와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했죠. 나는 당신이 어떤 생각하는지 무엇이 하고 싶은지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솔직하게. 알겠죠? 다른 사람 인생 아니잖아요. 오로지 당신만의 인생이지. 저는 그 순간 아내가 말한 깨져봐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해서는 제가 원하는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아마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동안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지만 제게 있어서는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 뒤로 제가 해야 할 것은 하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단호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아내와 꼭 결혼하겠노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누나 때를 떠올리며 무섭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어머니를 설득시킬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실천으로 옮겼죠. 하지만 아내를 미워하는 어머니를 꺾기란 쉽지 않았죠. 어머니께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셨거든요. 아내를 처음 집에 데리고 왔던 날 만났던 여자를 그 뒤로도 집으로 부르시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손자리 역시 줄줄이 잡혔고요. 하지만 저는 피하지도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내에게도 숨긴 것이 없었고요. 그 자리에 나가서도 저는 단호하게 지금 제 상황을 이야기하며 상대방에게 죄송하다는 말로 사과도 했죠.
이렇게 반복되자 어머니께서도 조금은 다른 눈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설득은 갑작스러운 국면으로 흘러갔어요.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시던 어머니께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내의 말에 화도 났었지만 가만히 곱씹어 보면 볼수록 아내가 맞는 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좋다 싫다도 없던 제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같다고 하시며 그 모든 것이 다 아내 덕분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결혼을 허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어머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경계심이 들었죠. 하지만 상견례를 기준으로 제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정중하게 대하시는 것은 물론 그렇게 집안 자랑을 하시던 분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도 저와 아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셨거든요. 저는 정말 어머니께서 완전히 바뀌셨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결혼하면서 어머니께서는 딱 한 가지만 지켜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분가는 안 된다고 하셨죠. 두 사람 다 밖에서 일하는데 집이 어떻게 되겠냐며 그럴 바에는 편안하게 들어와서 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틀린 말씀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어머니께서 변하셨다고 하셔도 저는 여전히 어머니가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아내는 제가 마음 편한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말했고요. 저는 한참을 고민 끝에 어머니의 말씀처럼 본가에서 살기로 했죠. 그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정말 저는 이 순간을 지금까지도 미친 듯이 후회하고 있어요. 신혼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한 집에 살고는 있지만 어머니께서는 전혀 저희들에게 간섭하지 않으셨거든요. 저희는 연애 시절보다 더 달달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께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잘 알고 지내는 한의 손님을 통해 약을 지었다고 아침마다 챙겨주셨어요.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한약을 자주 마셨기에 별 거부감이 없었지만 아내는 힘들어했죠. 자신이 먹어본 한약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하며 헛구역질을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것도 잠시일 뿐이라고 하시며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고 했죠. 하루는 어머니께서 식탁 위에 아침약을 준비해 두셨는데요. 그날은 늦잠을 자는 통에 급하게 나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식탁에 놓여있던 약이 당연히 제 것인 줄 알고 들고 마시려고 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어머니께서 무섭게 다가오셔서는 제가 마시려던 약을 빼앗듯이 가져가셨어요. 네 약은 서재에 오래다 뒀는데 이건 왜 마시려고 해? 아 맞다 서재. 자료 서재에 뒀지. 너무 급하게 내려온다고요. 약을 거기 두셨어요? 늦더라도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너는 아무 약이나 보인다고 덥석 들고 마시면 어떻게 하니? 이거 며느리 약인데 네가 먹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어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의문이었습니다. 고작 보약이잖아요. 하루 정도 잘못 마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죠. 어머니께서는 자신이 챙겨주는 대로 정확하게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며 다음부터는 제 약이 맞는지 꼭 확인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좀처럼 대답을 하지 않자 어머니께서는 무서운 기세로 제 팔을 붙들고는 꼭 약속해야 한다고 다그치셨죠. 저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집을 나서는데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어머니께서 아내는 꼭 자신 앞에서 약을 먹게 했거든요. 귀한 약이라 건너뛰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마셔야 한다고 지키고 서 계셨죠. 저와는 완전 다르게요. 저는 딱 뭐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어머니의 행동에서 묘한 긴장감마저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때 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제가 예민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했어요. 후에 모든 사실을 알고 저는 이 순간을 두고두고 후회했죠. 신혼을 만끽하는 것도 잠시 저희 부부 사이에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바로 아내가 임신을 한 것이죠. 처음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아내도 아이는 생기는 대로 낳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와 마음이 딱 맞았던 거죠. 당연히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도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임신 초기에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무척이나 많다는 말씀과 함께 건강 또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셨죠. 어머니 역시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멈칫하시더니 정말이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서 약간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만큼 믿기 어려운 소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받아온 산모 수첩을 보여드리자 어머니께서는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런데 그 모습이 기뻐 보이지는 않았어요. 무언가 마지못해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소에 감정 표현이 다양하신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주가 생겼는데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나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모습에서 제가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임신 7주가 넘었을 때 일어났어요. 아내는 몸이 무겁다며 많이 피곤해했고 저는 무리하지 말고 휴직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했죠.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던 아내도 결국에는 휴직계를 내고 집에서 쉬기로 했어요. 그날 아침은 평소보다 아내가 많이 지쳐 보였는데요. 저는 불안감에 출근하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하지만 아내가 괜찮으니 어서 나가보라고 했고 저는 망설이며 집을 나서야 했답니다. 그런데 오후에 외래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오더군요. 평소였다면 병원이라 전화를 끊었을 텐데 이상하게 받고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께서 한숨을 내쉬며 아내가 지금 응급수술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서 미친 듯이 아내가 응급수술 한다는 곳으로 달려갔죠.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아내가 복통을 호소하더니 결국에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귓가가 멍해지면서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수술실 앞에서 멍하게 서 있었답니다. 아내가 깨어나고 아이에 관해 물어보는데 정말이지 할 말이 없더군요. 아내는 이내 무슨 상황인지 알아채고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 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내는 울었어요. 그러다 기절하듯 잠들고는 깨면 다시 울기를 반복했죠. 보다 못한 병원에서 주사도 놔줬지만 아내는 좀처럼 진정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울기만 해서 되겠느냐고 하셨고요. 저 역시도 아내의 슬픔이 이해는 되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아내가 기운을 차리기 시작한 것은 태어나고도 2달이나 지나서였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참 못난 모습 보였죠? 이제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남은 사람은 살아야죠. 그리고 내가 살아야 우리 아이가 억울하지 않죠.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기운 차리는 건 좋은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중에 분명해지면 이야기해줄게요. 아내의 눈에서는 레이저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큰 각오를 한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어떤 상황이든 아내가 기력을 찾은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제가 본 아내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주 학회 때문에 독일로 나가게 되었어요. 제 차례가 아니었는데 저더러 다녀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급히 학회 준비를 하고 독일로 갔습니다. 아내는 제게 다녀오면 꼭 해줄 말이 있다고 했어요. 궁금해하는 저를 보며 아내가 지금은 준비가 덜 되었지만 제가 올 때쯤이면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너무 궁금했지만 저는 꾹 눌러 참으며 다녀와서 듣겠다고 말하고는 독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학회는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더 일찍 올 수도 있었는데 무엇 때문인지 함께 간 동료가 자신의 여권뿐만 아니라 제 것까지 잃어버리는 바람에 며칠 더 머물러야 했죠. 그렇게 돌아온 저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이혼 서류만 남겨두고 사라졌다는 소리였죠. 저는 아내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며 당사자와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번호는 이미 없어졌더군요. 갑자기 이혼이라뇨. 그렇게 사라질 사람 아니에요. 저에게 할 말도 있다고 했던 사람이 제게 아무런 연락도 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다뇨.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사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말은 못했다만 유산 이후에 많이 힘들어했어. 기력을 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병원 다니면서 우울증 약 처방받아 먹었나 보더라고. 우울증이라뇨. 그 사람이 저 몰래 약을 먹고 있었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한테 숨긴다는 게 더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사라지고 나서 방에 들어갔더니 화장대 서랍 구석에서 이런 것도 발견되더라. 이 약, 우울증 약이잖아.
어머니께서 내미는 약은 우울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먹는 약이었어요. 저는 아내가 이렇게 고생할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고생했을 아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죠. 저는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찾아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쉽게 찾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내를 찾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몰래 지인을 통해 알아보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1년이 넘어서자 저도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정말 아내가 저에게 지쳐서 떠났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대하지도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바로 연락이 끊어졌던 누나였죠. 누나는 주변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누나가 말한 곳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위치한 작은 카페였어요. 저는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하염없이 누나를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났음에도 누나는 나타나지 않았죠. 30분을 기다렸을까. 저는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다른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제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하지만 저를 붙든 사람이 고개를 들며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누나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그동안 연락도 없이 도대체 어디 있었어? 어머니가 그렇게 사람 풀어서 찾아다녔는데 만날 수도 없었는데 혹시 외국으로 나갔던 거야? 한국에 있었지. 어머니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아주 필사적이었고 절대 잡히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 악마하고는 조금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사라진 거야? 갑자기 이렇게 연락한 이유는 또 뭐고? 누나는 침착하게 할 말이 많다고 하며 제게 자리를 권했죠. 그러면서도 누나는 자꾸만 주변을 둘러보더군요. 마치 주변의 사람들 중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누나는 의아해하는 저를 보며 혹시나 어머니가 사람을 붙였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께서 그 정도로 하실 리가 없다고 말했지만 누나는 그런 제 말을 비웃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서 주더군요. 상자를 보는 순간 저는 누나의 손으로 달려들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죠. 너무나도 낯익은 상자였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는 그 자리에서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제 예상이 그대로 적중했거든요. 누나, 반지 어디서 찾았어? 이 반지 그 사람에게 내가 처음으로 선물했던 반지야. 프로포즈하면서 손에 끼워준 반지라고. 아내가 사라졌을 때 이 반지가 없었거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날 버리고 갔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걸 왜 누나가 가지고 있는 거야? 누나, 그 사람하고 아는 사이야? 그래? 설마 우연이었어. 어쩌면 하늘이 기회를 준 건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나와 함께 있어. 어디에? 어디서 지냈는데? 오늘 같이 나왔어? 그 사람 많이 아프다 그랬는데 우울증으로 약도 챙겨 먹어야 하는데 어디에도 기록은 없고 내가 얼마나 미칠 것 같았는지 알아? 누나 말해줘. 그 사람 어디 있는 거야? 누나는 제 질문에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우울증이란 소리는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죠. 저는 집에서 발견된 우울증 약과 함께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누나는 여전히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중얼거리며 제게 어머니께서 하신 그 어떤 말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아내는 멀쩡하게 살아있으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당장 아내를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누나는 아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거절하더군요. 혀차는 소리와 함께 아직 때가 아니라고도 했고요. 거짓말. 아내가 날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다 거짓말이지? 누나, 나 이제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숨기는 거 있다면 솔직하게 말해줘. 아니, 앞으로 일어날 그 어떤 것도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비교가 될 수 없어. 나는 네가 과연 진실을 받아들이고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다. 옳게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너한테 아무런 이야기 해줄 수 없는 건 증거가 전부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기다려줘. 저는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몸을 숨기느냐고 물었지만 누나는 다음에 보자는 말만 할 뿐이었죠.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절대로 자신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해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내를 찾고 있다는 사실도 숨길 수 있다면 끝까지 숨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죠. 저는 누나의 말에 아내의 실종에도 누나의 가출에도 어머니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누나는 그 어떤 것 하나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저 나타났을 때보다 더 조용히 사라졌어요. 급하게 누나를 쫓아서 나가봤지만 이미 눈앞에서 사라진 이후였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내와 누나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어머니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갈수록 무섭기만 하더군요. 설마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최악의 상황은 아닐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이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 안색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며 걱정을 하셨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망의 날이 찾아왔죠. 갑자기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요즘 집 전화를 쓰는 일이 잘 없잖아요. 저희도 있기는 하지만 전화가 오는 경우가 드물어서 치우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전화가 울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와 저 그리고 여동생 셋이서 저녁을 먹고 있었죠. 집안일을 봐주시는 이모님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께서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왜 바꿔주냐며 역정을 내셨죠. 그랬더니 이모님께서 투덜거리듯이 작은 사모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스피싱이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구르듯이 전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황하셨는지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오셨어요. 전화를 받은 저는 경찰서에서 아내를 보호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분명 누나와 함께 있다고 들었던 것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경찰에 보호라뇨. 잠깐, 지금 어디 가려고? 어딜 가다뇨. 당연히 경찰서죠. 아내가 보호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이혼장 던져주고 나간 사람을 네가 왜 찾아? 이제 네 부인도 아니잖아.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어? 이혼이라뇨. 저는 그런 서류 제출한 적 없습니다. 저희 아직도 법적으로 부부라고요. 이혼 서류 내가 분명히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미 너희는 호적 정리 끝난 상태일 거야. 어머니께서 당황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원래 처음 서류를 받자마자 어머니께서 변호사를 통해 호적 정리를 하라고 하셨고 하지만 저는 아내를 놓을 수 없어서 변호사에게 부탁해 서류 처리를 한 것처럼 꾸며달라고 말했죠. 어머니께서는 제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있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려 경찰서로 갔습니다. 속도 위반 딱지를 몇 개를 받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를 다시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슴이 벅찼거든요. 경찰서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한눈에 아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도 짧아지고 살도 많이 빠졌지만 아내가 분명했어요. 저는 아내를 부르며 달려갔어요. 아내 역시 저를 보자마자 눈에 금방 눈물이 가득 차더군요. 저는 아내를 세게 안으며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며 왜 연락을 안 했느냐고 물었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제 등을 토닥이며 보고 싶었다고만 했답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아내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경찰분들께 허리를 숙여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그런데 경찰분들 반응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헛기침을 하면서 시선을 피하시는 것이 다른 무언가가 더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중 한 분이 제게 혼자 왔냐고 묻더군요. 저는 급하게 혼자 먼저 왔다고 했더니 또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그저 제 손을 몇 번이나 쥐었다 놓았다만을 반복했죠. 그때였어요. 살아있었구나. 이혼 서류만 덜컥 두고 나가서 얼마나 걱정하고 찾아다녔는데. 어머니께서 경찰서로 들어오시더니 아내를 안아주려고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매몰차게 그 손을 쳐내며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보였어요. 어머니께서는 당황하시며 왜 이러냐고 자기에게 서운한 것이 있냐고 하며 다시 다가오셨지만 이번에는 경찰들이 어머니를 막아서더라고요. 그때부터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는지 어머니께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것이 많았던 것 같다고 하시면서 괜히 여기 있으면서 불안감 조성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서둘러 나가려고 하셨죠. 하지만 그것도 곧 경찰들에게 막혀버렸어요. 어머니께서는 왜 이러시냐며 경찰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저를 정신병원에 쳐넣어 두신 분이 어머니시잖아요. 그런데 저를 걱정하고 찾아다니셨다고요?
그거 네가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어하니까 도움을 좀 받을 생각으로. 제가 우울증이요? 하긴 어머니라면 멀쩡한 사람 정신병자 만들어서 처방전까지 받아내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런데 어쩌죠? 어머니, 저 다 알고 있는데요. 모든 증거도 손에 넣었고요. 어머니께서는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내는 가증스럽다는 듯이 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빨리 이해가 되지 않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만 있었죠. 어머니께서는 왜 없는 말을 지어내냐고 하시더니 경찰들을 돌아보며 아내가 정신이 아직 온전치 못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류 한 장을 어머니 앞으로 내밀며 말했어요. 여기 어머니께서 뒷돈 받고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의사가 제게 넘겨준 위조 서류예요. 어머니한테 돈 받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며 통장 내역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거기다 그 의사라는 사람 얼마나 조심성이 많은지 어머니랑 통화로 나눴던 모든 것들을 다 녹음해뒀더라고요. 아니야. 나랑 관련 없어.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어머니 정말이세요? 정말 어머니께서 이 사람 병원에 보내셨어요? 저한테는 이혼 서류만 두고 집에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다 거짓말이란 말이세요? 여보, 나 우울증 아니었어. 그런 병이 아니었다고. 나는 당신 어머니 때문에 중독 증세를 일으키고 있었단 말이야. 아내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중독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랍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어머니가 말이죠. 아내는 침착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내가 눈치챈 것은 유산 직후였다고 해요. 퇴원하고 집에서 멍하게 앉아있다가 따뜻한 음료라도 마시려고 내려오는데 시어머니의 전화통화 소리를 엿들었다고 하더군요. 큰 소리도 아니었는데 마지막 말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다고요. 약이 아주 잘 들었다고 더러운 핏줄이 우리 집안과 섞이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잖아요. 소란 피워서 수술까지 한 것이 아쉽긴 해도 앞으로 아이 갖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요. 아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찰서에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니라고 하시며 아내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어머니에게 경찰들이 다가가 손에 수갑을 채우더군요. 어머니께서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당장 풀어달라고 했지만 경찰들은 고저 없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미란다 원칙을 읊어주었죠. 그때였어요. 어머니 제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고요. 경찰들 손에서 몸부림을 치던 어머니께서는 누나의 등장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누나는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사람 역시 어머니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잃었어야 했다며 그 사건의 전말에 대한 증거를 경찰에게 내밀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고 다 조작된 일이라고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숨이 막혀오는 것만 같았죠. 경찰들은 증거가 다 있으니 그렇게 아닌 척 잡아떼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넘쳐나는 증거 앞에서 결국은 침묵을 택하셨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데요, 어머니? 내가 어떻게 만든 작품인데. 공들여 만들어둔 내 작품이라고.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귀 같은 잡것들이 내 작품에 침을 바르잖아. 어떻게 그걸 참아? 어머니 눈에는 우리가 자식이 아니라 트로피 같은 거였죠. 안 그래요? 자랑하기 좋은 트로피. 그게 어때서? 내가 낳았고 내가 고생하며 키웠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외치며 경찰들 손에 끌려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께서 무슨 마음으로 우리 결혼을 허락했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지독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인간이길 포기한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누나의 경우를 본보기 삼아 어머니께선 아들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기에 차라리 결혼을 시켜두고 아내를 떼어낼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유산의 원인도 어머니에게 있었고요. 처음에는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들어서지 않도록 보약을 핑계 삼아 매일 아내에게 피임 성분이 포함된 약을 먹였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가 아이를 가지자 약의 함량을 높여 결국은 유산이 되게 만든 것이랍니다. 어머니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유산으로 인해 아내가 우울증이 걸렸다는 상황을 연출하고는 아내를 정신병원에 가둔 뒤 그 사이에 이혼을 시킬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거기서 다행스럽게도 누나를 만났고 덕분에 병원을 탈출해 몸을 숨길 수 있었죠. 저는 모든 것을 알고 더 이상 아내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아니, 한국에 있을 자신이 없었죠. 아내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고요. 저와 있었던 좋은 기억들이 어머니로 인해 악몽이 되어가는 것을 더 이상 겪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고 어머니의 일이 마무리되기 전에 저는 한국을 떠나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고요. 저를 찾고 계시고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하신다고 말이죠. 저는 한국으로 들어가지 않을 작정입니다. 모진놈이라고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거든요. 긴 이야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채널이 있고 당신께서 재밌게 듣고 있다며 저에게 추천해 주시면서 우리 사연도 한번 제보해보라고 해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권선징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너무 유명한 말이라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저 말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세상을 정말 결점은 하나도 없이 정직하게만 산다고 자신하진 못해도 적어도 저와 우리 아버지는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 끼친 적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교육 철학인데 할아버지는 우리 가문이 유서 깊은 혈통이라고 하시며 늘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마음은 더 바르게 살라고 하셨어요. 현대사회에 무슨 혈통을 따지자며 초등학교 때는 불만도 많았지만 할아버지는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것이다. 바르게 살아라. 선하게 살면 다 돌아온다 등 어린 저의 손을 잡고 말씀해 주셨죠. 아직도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인자하게 웃으셨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시절에 대학까지 나온 정말 똑똑하시고 배울 점이 많으셨는데 회사 하나를 운영하셨습니다. 어떤 회사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꽤 큰 회사입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가족들이 모이면 주의를 살피고 많이 베풀라고 하셨는데 덕분에 아빠와 큰아빠, 고모는 성품이 아주 좋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라 저도 크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큰아빠는 아무래도 장남이라 할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으셨고 저희 아빠는 전무로 계셨고 막내였던 고모는 교수로 계시는데 다들 이런 훌륭한 할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올곧고 현명하게 자랄 수 있었다고 아버지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가족들끼리 사이가 좋아 명절이나 생신이 아니더라도 자주 만나곤 했었는데 덕분에 저는 외동이지만 사촌형들과 동생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서 한 번도 외로웠던 적은 없네요. 할머니도 그 시절에 시집살이 하나 없이 며느리들에게 잘해줘서 우리 엄마와 큰엄마께서는 시집살이는커녕 오히려 도움만 받았다고 큰엄마가 아직도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유복하고 행복하게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제 인생 첫 번째 불행이 고등학교 때 찾아오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기억하기 싫은데 바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그동안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더니 백혈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엄마는 그 전에도 잔병치레도 잘 없으셨는데 정말 갑자기 급성 백혈병에 걸리셨고 진단받고 얼마 되지 않아 병실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셨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먼저 가서 미안해. 아빠랑 행복하게 잘 살아. 엄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만 보다 돌아가셨는데 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고 저는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을 받아 잘 다니던 학교도 나가지 않고 특목고에 다니다 일반고로 전학까지 오게 됐습니다. 당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었는데 종일 울고 집중도 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빠도 갑작스러운 엄마의 죽음에 충격을 받으셔서 한동안 술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고모부가 의사였는데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모부에게 제발 엄마를 살려달라고 울면서 빌기도 했어요. 고모부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 저와 아빠는 정말 말 그대로 집에서 폐인처럼 생활하게 됐습니다. 제가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아빠는 뭐라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거실에서 엉엉 우시기만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자 할아버지는 당신 댁으로 와서 같이 살자고 하셨지만 저와 아빠는 엄마와 함께 살던 공간을 떠나지를 못해 그러진 못했고 큰아빠와 큰엄마 그리고 고모와 고모부가 자주 우리 집에 들러서 우리를 살펴보았어요. 아버지는 큰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 회사에 다니고 계셨는데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회사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일반고로 와서 적응도 못하고 학교도 못 나가니까 안타깝다고 집에 반절 넘게 오셔서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수능을 봐야 했는데 인생에서 너무 이르게 상실을 경험하게 되어서 아무 목표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가족들이 저와 아빠를 그렇게 챙겨주지 않았다면 그 시절을 버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빠도 저도 집에서 너무 우울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 방에만 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떻게 버텼나 싶습니다. 그래도 아빠와 둘이 어떻게든 힘내보자고 서로 겨우 의지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문득 내가 의사가 된다면 엄마 같은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고모부를 찾아가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그날부터 의대 진학을 목표로 정말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저는 재수까지 하면서 의대에 가려고 노력했고 결국 의대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를 생각하면서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의대에 진학하자 아버지는 울면서 기뻐하셨고 그때까지 아버지는 직장에 다니지 않으셨는데 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고 하시며 환경미화원 직업을 얻게 되셨습니다. 다시 할아버지 회사로 돌아가지 않겠냐고 고모가 말했어도 아버지는 이제 소소하게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거리를 청소하며 마음을 깨끗이 비울 수 있어서 좋다는 말에 우리 가족들은 직업에 귀천이 어딨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하며 사는 게 최고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와 아버지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하는 게 너무 보기 좋다고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아버지와 저는 엄마와 살던 집이 좋아 거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에 의대에 다니게 되었는데 다시 예전처럼 집에 활기가 도니까 예전에 엄마가 계실 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엄마는 식물 키우는 것이 취미셨고 각종 꽃과 식물을 정말 좋아하셔서 우리 집엔 항상 화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집은 그때 남들은 다 하던 베란다 확장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베란다에 엄마의 화분들을 놔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란다뿐만 아니라 안방과 거실, 심지어 제 방에까지 온갖 화분들이 많았어요. 고모가 우리 집에 놀러 오시면 식물원에 왔다고 하실 정도였죠.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 이후로는 식물에 손대는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죽거나 말라 비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식물들은 최대한 영양제를 주입하며 살리고 죽은 식물들은 종을 알아내어 똑같은 것을 구해서 화분에 심었습니다. 엄마는 보편적으로 유명한 식물부터 정말 희귀한 식물까지 모두 좋아하셨는데 죽은 식물 중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특이한 식물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구하려고 정말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가족들은 제가 그렇게 식물에 집착하는 것을 보고 그런 식으로 엄마를 추모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저와 같이 다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빠도 환경미화원으로 활동하시며 거리에서 나무와 꽃들을 보실 때마다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전국에서 열리는 식물 관련 큰 축제나 박람회에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연스럽게 식물 동호회에도 가입하게 됐습니다. 식물 동호회에 가입하면 제가 모르는 식물의 이름을 훨씬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의대 공부로 바빴던 저에게 동호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죠. 그러다 저는 동호회에서 어떤 여자분과 지방으로 희귀식물을 같이 구하러 가게 됐습니다. 엄마가 키우던 식물이었는데 모양이 되게 특이해서 저 혼자는 알아보기 힘들어서 동호회에 물어보니까 마침 지방에서 그 식물을 파는 화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식물이 명이 다 했는지 시들어서 새로 사서 키워야지 생각하고 동호회에 말했더니 같이 가자고 나서준 분이 계셔서 그분과 같이 가게 됐습니다. 본인을 다영이라고 소개한 여자는 무척 쾌활하고 친절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내성적이라 할아버지가 손주 중에 제일 걱정이 된다고 하실 정도였던 저는
다영 씨 덕분에 어색하지 않게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으로 갈 때 고속버스를 타고 갔는데 가기 전부터 다영 씨는 무척 들떠 있었어요. 저는 의대에 진학하고 제가 의대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과 식물 얘기로만 얘기를 할 수 있었으니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영 씨와 저는 서로에 대해 이름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았고 그저 식물 얘기로만 즐겁게 대화하며 지방에 갔다 오게 됐죠. 제가 낯을 하도 가리니까 사실 걱정했는데 다영 씨는 제 걱정이 무색할 만큼 먼저 말을 많이 걸어주어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둘이 무슨 진전이 있거나 연인으로 바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고 정말 식물만 구하고 그 뒤로는 다시 만날 때까지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영 씨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정말 뜻밖의 일이었는데 바로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 만나게 됐어요. 저는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일하던 곳은 응급실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정신없고 미친 듯이 바쁘고 힘이 빠지는데 그날은 하필 교통사고 환자도 많아서 정말 힘들었던 날이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었는데 누가 제 팔뚝을 잡더라고요. 환자라고 생각해서 영혼 없는 눈으로 뒤돌아봤는데 저를 보고 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다영 씨였습니다. 재민 씨? 다영 씨? 서로 이름만 부르고 어리둥절했는데 다영 씨는 웃으면서 저에게 의사였냐고 몰랐다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역시나 쾌활한 성격답게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다영 씨, 어디 아프셔서 오셨어요? 아니요. 지금 직장 동료가 복통이 심하다고 해서 응급실에 데려다 주러 왔어요. 재민 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요즘 동호회 잘 나오지 않던데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어요. 저야 뭐 바빴죠. 지금도 정신이 없네요. 일이 너무 바쁘니까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 말을 끝으로 정말 또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바로 뛰어가게 됐는데 저는 속으로 다영 씨에게 미안했지만 정말 대화하다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은 늘 1분 1초가 아까운 곳이고 환자들이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금방 상태가 나빠지고 새로 들어오는 곳이니까요. 그날도 정말 너무 바빠서 밥도 마시듯이 먹으며 조금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퇴근 시간이 지나도 퇴근하지 못하고 겨우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오려고 병원 문을 나섰는데 저는 다영 씨가 당연히 이미 집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다영 씨는 병원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자그마치 7시간을 기다렸다기에 너무 미안해서 저는 다영 씨를 데리고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사줬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실 줄은 몰랐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기다리고 싶어서 기다린 거예요. 밥까지 사주시니까 저는 남는 장사죠.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말했는데 저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고 다영 씨는 그냥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하면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본 다영 씨는 성격이 예전과 아주 똑같았는데 어찌나 말을 잘하고 잘 웃던지 몇 년 만에 만났지만 크게 어색한 것 없이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식물 동호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식물 얘기도 했는데 저는 의사가 되고 나서 너무 바빠서 식물은 예전처럼 돌보지 못한다고 했더니 다영 씨가 본인이 대신 구해줄 수도 있고 영양제나 씨앗도 주겠다고 하며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다영 씨는 같이 밥을 먹자고 하고 공원에 가자고 하며 연락을 해왔고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영 씨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냥 지인이었을 때와는 달리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고 가장 달랐던 점은 아무래도 가정사를 알게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다영 씨에게 사실 내가 식물 동호회에 가입하게 된 것도 돌아가신 엄마 때문이었고 의사가 된 것도 엄마 덕분이라고 했고 다영 씨는 제 이야기를 알게 되자 눈물을 흘리며 저보고 고생이 많았다고 토닥여줬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본 적도 처음이라 사실 많이 긴장했었는데 다영 씨가 울면서 저를 위로해주니까 얼마나 위안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영 씨에게 많이 의지하고 다영 씨도 저를 의지하며 서로 견고하게 사귈 수 있었어요. 물론 제가 인턴 생활을 하며 일 때문에 바빠서 다영 씨를 많이 챙기지 못하고 연락도 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었는데 다영 씨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다 이해해주는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의사 생활이 이렇게 바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잠을 자는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밥도 먹는 게 아니라 마시는 것처럼 먹어야 했어요. 그래도 그 시간 속에서 짬을 내어 다영 씨와 만나면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저는 다영 씨와 무탈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사촌 형들과 사촌 동생들과 친하다고 말을 했었던 것 기억하시죠? 어느 날 사촌 여동생이 저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친동생처럼 생각하던 동생이고 워낙 어릴 때부터 친했던 동생이라 알겠다고 하고 다영 씨에게 오늘 저녁은 사촌 동생과 먹겠다고 하니까 다영 씨가 자기도 같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워낙 성격이 부침성이 좋고 낯을 가리지도 않는 사람이라 저는 알겠다고 하고 사촌 동생에게 물어봤더니 동생도 다영 씨가 제 인생 첫 여자친구니까 궁금하다며 같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은 밥을 먹게 됐는데 식당엔 사촌 동생이 먼저 와 있었고 제가 두 번째로 도착했고 다영 씨가 마지막으로 오는 순서였어요. 동생과 고모 얘기도 하고 사촌들 얘기도 하고 할아버지 얘기도 하며 다영 씨를 기다렸는데 다영 씨가 우리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영 씨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고 예쁘게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가족을 처음 만나는 자리라서 신경 쓰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둘이 이미 아는 사이야? 혹시 실례지만 한국여고 나오셨어요? 사촌 동생은 다영 씨를 보자마자 놀라더니 본인이 나온 학교를 나왔냐고 다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다영 씨가 그렇다고 하자 사촌 동생은 같은 학교를 나와서 알던 얼굴이라 그랬다고 말했고 다영 씨는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다 저는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먼저 자리를 뜨게 됐는데 사촌 동생과 다영 씨는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병원에 돌아가서 급한 일을 처리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핸드폰에서 사촌 동생과 다영 씨 둘 다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촌 동생한테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아, 오빠,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아? 혹시 이다영한테 연락 받았어? 아니, 나 지금 퇴근해. 너희 둘이 아는 사이더라? 아니, 오빠, 한국여고 나왔는데 이다영을 어떻게 몰라? 걔 완전 일진이었어. 약한 애들 괴롭히고 소문 완전 안 좋기로 유명했었어. 아니, 도대체 걔를 어디서 만난 거야? 무슨 소리야? 다영 씨가 얼마나 착한데. 다 가식이겠지. 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아마 오빠가 의사인 거 알고 본심 숨기면서 그러는 거겠지. 아니, 오빠 설마 걔랑 결혼할 거 아니지? 그러면 나 엄마랑 할아버지한테 말 다 할 거야? 일단 끊어봐.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저는 너무 충격적인 소리라 혼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본 다영 씨는 정말 쾌활하고 밝고 긍정적이었는데 일진이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본인에게 연락해서 당신 일진이었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정말 혼란스러웠는데 마침 다영 씨에게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재민 씨 퇴근했어요? 잠깐 만날래요? 제가 병원 앞으로 갈게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병원 근처에서 다영 씨를 만나서 얘기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다영 씨는 먼저 본인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촌 동생이라고 하던 사람, 저는 기억 안 났는데 집에 가서 졸업앨범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혹시 저에 대해 무슨 말 하던가요? 저는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만날 수도 있었지만 사촌동생은 저에게 다영 씨가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그 부분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었죠.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가 늘 남에게 친절하고 사람을 악의 가지고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직업에 대한 편견은 없으셔서 다영 씨와 제가 직업 차이가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하실 분들이 전혀 아니지만 만약 다영 씨가 어릴 때 누구를 괴롭히고 나쁜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거하게 반대하실 분들이셔서 저는 진지하게 다영 씨에게 물어봤어요. 물론 어른들까지 갈 것도 없이 저는 당연히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다영 씨, 혹시 고등학생 때 누구 괴롭히고 그랬었나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 누굴 괴롭힌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 시절에 힘들어서 방황했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누굴 때리거나 괴롭혔던 적은 정말 단 한순간도 없어요. 다영 씨는 급기야 울기 시작했어요. 다영 씨와 사귀면서 그렇게 우는 것은 처음 봤기 때문에 저도 적잖이 당황했는데 다영 씨는 정말 본인이 누굴 괴롭혔던 것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자기 파괴적으로 흡연하고 학교에 가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을 하며 본인 가정사를 얘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다영씨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많이 아프셨더라고요. 게다가 다영씨 어머님도 암에 걸렸었기 때문에 정말 중환자실에도 들어가시고 많이 힘드셨다가 겨우 완치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영씨는 엄마 걱정에 학교 생활에 집중하지 못했고 등교도 잘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그 시절이 너무 힘들었을 때 엄마 병실에 있던 식물을 보며 마음을 많이 안정시켰던 경험이 있어서 성인이 되고 자연스럽게 식물 동호회까지 찾아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동시에 그때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기를 많이 위로해줘서 제가 의사라고 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영씨 얘기를 듣는데 제 고등학생 시절이 생각났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어서 특목고도 나오고 성적도 떨어지고 집에서 칩거하며 학교에 가지 않았으니까요. 그 시절이 아버지와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라 어머님이 아프셨다는 얘기를 듣자 저도 모르게 다영씨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아마 가족 중에 아프셨거나 혹은 병마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엄마도 그리고 다영씨 어머님도 평소에 멀쩡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그렇게 아프셨던 거라 가족들이 더 당황했다는 것도 공통됐어요. 저는 사실 병원에서 일하면서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던 그 나이 또래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도 모르게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는데 아마 엄마 영향이 저에게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완치하시거나 증상이 많이 나아지신 분들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모든 환자에게 공통되는 감정입니다. 모두 안 아프시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다영씨 얘기를 들으니까 사촌동생이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일단은 다영씨에게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사촌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동생은 저에게 큰 소리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그러니까 여자 좀 많이 만나 봐. 그걸 믿어? 진짜 공부만 해서 뭘 몰라도 너무 몰라. 장난하니? 걔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다니까? 오빠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아니, 네가 나한테 말해준 건 당연히 고맙지. 네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사촌동생은 저에게 그 말을 믿냐고 화를 냈지만 저는 다영씨와 제가 둘 다 비슷한 아픔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영씨를 믿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은 거짓말을 정말 싫어하는데 사촌동생이 자기가 거짓말한 것 아니라고 길길이 날뛰니까 저는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사실 할아버지가 회사 설립하시고 믿었던 동료한테 배신당해서 크게 휘청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아주 사소한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된 거라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면 크게 혼을 내시곤 하셨습니다. 평소에 정말 다정하셨던 분인데 거짓말은 장난으로라도 하면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사촌동생이 너무 억울해하며 말하기에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생이 저에게 진지하게 말해준 것에 대해선 저도 당연히 고마웠어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직접 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동생도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전달해줬다 생각하면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를 잃은 슬픔이 당시에 너무 컸기 때문에 암에 걸리셨다던 다영씨 어머니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에 다영씨를 떠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또 제가 안 그래도 원래 성격 자체가 내성적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더 심하게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해서 주위에 친구도 몇 명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에게 다가와줬던 다영씨가 고맙기도 했어요. 제가 그래도 다영씨를 믿어본다니까 사촌동생은 그럼 나중에 자기에게 딴소리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제가 다영씨에게 믿는다고 말하자 다영씨는 본인을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울며 저에게 결혼해서 평생 저와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본인도 너무 걱정이 많았고 제 사촌동생을 보자마자 자기를 오해하고 있을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심 넓은 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로 태어나서 제가 프로포즈를 하지 않고 반대로 받게 되었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바로 아버지에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했더니 아버지는 다른 것은 묻지 않고 사람이 괜찮냐고 물으셨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다영씨를 우리 집으로 먼저 데려와서 인사시켰는데 다영씨는 아버지에게 어찌나 싹싹하게 대하던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술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제가 이 인삼주 정말 어렵게 공수해서 왔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아버지가 술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제가 그걸 가볍게 말한 적이 있어요. 특히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술에 의존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옛날 전통주나 고량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렇다고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고 그냥 엄마가 너무 그리우실 때 혼자 마시곤 하세요. 저도 대학생 때 지금보다 시간이 많았을 때는 아버지와 같이 술동무도 해주곤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많지 않아 아쉬웠는데 다영 씨는 그걸 기억하고 우리 집에 올 때 인삼주를 준비해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셋이 집에서 어색할 줄 알았는데 다영 씨는 중간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며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제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얘기도 어쩌다 나오게 되었는데 다영 씨는 본인도 고등학교 때 엄마가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뭔지 안다고. 하지만 정말 돌아가신 건 우리 집이니 고통을 함부로 공감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아버지는 정말 크게 감명받으셨고 다영 씨를 좋게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영 씨가 우리 집에 와서 인사했으니 저도 다영 씨 집에 가서 인사했는데 다영 씨 부모님은 제가 의사라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는지 저를 굉장히 환영해 주셨어요. 인사하러 가자마자 이서방 오셨냐고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물론 고모나 할머니가 오셔서 음식을 종종 가져다 주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아버지와 둘이 사니까 이렇게 차려 먹은 적은 없었거든요. 아버지도 요리하시고 저도 요리를 했지만 그래도 전업주부랑은 아무래도 손맛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손맛이 느껴지는 갈비찜과 잡채, 된장찌개, 그리고 제가 좋아한다고 다영 씨에게 스쳐 지나가듯 말했던 간장게장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식탁을 보고 너무 놀랐지만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장모님은 제가 의사인 게 너무 좋으셨는지 저를 부르실 때 의사사위라고 하셨는데 장인어른도 그렇고 제 직업이 마음에 드신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알고 계셨는지 부모님에 대해서 딱히 언급을 깊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에 대해 많이 물어보셨는데 나중에 개원할 것인지 돈은 얼마나 모아놨는지 많이 물어보셔서 다 대답해드렸습니다. 저는 숫기도 없고 자랑하는 데 익숙지 않아서 제 입으로 우리 집도 여유 있다는 것을 막 자세하게 말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 대답에서 어느 정도 티가 났는지 장모님은 연신 웃으셨어요. 두 분 다 저를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술이 너무 달다고 계속 드셨는데 그러면서 본인 집안도 꿀리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는지 장인어른은 술에 취해 자기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한국 기업에 오래 다녔어. 여기서 자그마치 20년을 다녔단 말이야. 들어봤어? 여기가 네로라는 대기업은 아니어도 정말 알아주는 기업이야. 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일하고 있어. 저는 그런데 다영 씨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다영 씨 아버지가 다니던 기업은 우리 큰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던 기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거기서 그 기업 우리 할아버지가 세우셨고 지금 회장은 우리 큰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 굳이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본인이 중요한 역할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가족이 그 회사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제 딴에는 배려를 해드린 거였어요. 물론 끝까지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때가 되면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었죠. 다영 씨 어머니가 아팠다는 것을 먼저 얘기 꺼내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고 정말 그 자리에선 다영 씨 아버지 자랑과 저를 칭찬하는 얘기뿐이었어요. 그리고 다영 씨 어머님은 예전에 암에 걸리셔서 아프셨던 것이 정말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혈색도 좋으시고 매우 건강해 보이셔서 속으로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와 다영 씨는 양가 인사를 마무리하게 됐고 다행히도 서로 집안에서 좋게 봐주셔서 결혼 준비는 매우 순조롭게 시작되나 싶었는데 역시나 사촌동생이 기어코 결혼하는 거냐고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그렇게 남 괴롭히고 돈 좋아하는 애랑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저는 사람은 바뀌기 마련이고 과거는 과거로 남기는 것이 사는데 훨씬 좋다고 얘기했어요. 동생은 본인이 해결할 자신이 없는지 고모에게 사실을 알렸고 고모가 저와 아빠를 불러서 진지하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더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자기가 본 다영 씨는 정말 참하고 밝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는데 과거에는 노는 걸로 유명한 일진이었다니까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고모는 저에게 노골적으로 결혼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다영 씨가 저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과거가 신경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저는 정말 매일 대화를 했고 아버지는 다영 씨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것은 다영 씨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그러지 말자고 했죠.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저랑 아빠가 너무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얘기를 꺼내며 공통점이 있어서 내가 많은 위안을 얻었다고 하니 아빠는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지만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할아버지의 아들답게 공부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늘 말했고 저에게도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늘 손주들이 모이면 용돈을 주시며 주위를 살피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하시는 이유는 알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암으로 아팠던 공통점을 쉽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영 씨에게 제가 본인 과거 때문에 집에서 지금 많은 얘기가 오고 간다고 차마 말을 하지 못해서 다영 씨가 결혼 준비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물어도 제대로 답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병원이 항상 워낙 바빠서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하며 넘겼는데 그것도 한계가 왔는지 다영 씨는 본인과 결혼하기 싫은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아버지 의견은 뒤로 하고 다영 씨와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은 우리 쪽에서 해가기로 했는데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정말 안 그래도 병원 일 때문에 바쁜데 저는 도저히 부동산에 갈 시간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다영 씨 둘이 부동산에 다녀왔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참 싹싹해서 좋긴 하지만 자꾸 무언가 걸린다. 뭐가 그렇게 걸리는데요? 설마 고등학교 때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아직도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어디가 이상하게 걸려. 뭔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아버지가 다영 씨를 안 좋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우리 집에서 노골적으로 혹은 은근히 다영 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니까 제 선택이 부정되는 것 같아 말이 뾰족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자 더 말씀을 꺼내지 않으셨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가족들에게 화내고 싶진 않았는데 그때는 그냥 빨리 해치우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혼집을 알아보는 도중에 다영 씨가 상견례라도 먼저 하자고 하길래 우리는 좋은 한정식집을 예약해서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영 씨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니까 우리는 쪽수를 맞추겠다고 고모를 데려간다고 미리 전하고 저는 고모와 같이 나가게 됐는데 제가 다영 씨를 고모가 반대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 미리 고모에게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서는 최대한 티를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고모는 꺼림칙하지만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가는 차 안에서 또 한바탕 서로 언성이 높아졌지만 꾹 누르고 한정식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다영 씨 부모님은 와 계셨고 우리는 아주 어색하게 첫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서로 날씨 얘기부터 시작해서 음식에 대한 평가까지 겉도는 얘기를 먼저 시작하다가 본격적으로 서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거기서 저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한정식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더라도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는데 아직도 그날이 생생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대화의 시작은 예비 장인어른의 입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그 분야는 잘 알고 있어요. 또 제가 거기서 되게 잘 나갑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차 싶었던 것이 제가 다영 씨의 과거 때문에 장인어른이 어디 다니는지 식구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급하게 아버지와 고모 표정을 살펴보니까 두 분 다 당황하셨지만 애써 괜찮은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 기업 사실 우리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장모님이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재민이가 어머니 잃고 힘들었다던데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고 바르게 자라서 얼마나 자랑스러우세요. 아마 어머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아휴, 아닙니다.
사돈도 같은 병으로 아프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건강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세요. 완치하셨다니 제가 다 기쁩니다. 네? 제가 아팠다고요? 엄마! 예비 장모님은 본인이 아팠다는 소리를 처음 듣는 표정을 지으셨고 다영씨는 아주 급하게 장모님의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순간에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모가 그 찰나를 놓치지 않더라고요. 아니, 다영씨 고등학생 때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암에 걸렸다고 하시던데 아닌가요? 저는 살면서 암에 걸렸던 적이 없는데요? 저는 정말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고모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다영씨가 고등학교 때 방황했던 이유가 엄마 암 때문이라 해서 우리가 넘어갔는데 너무 황당하다고 말씀하셨고, 장모님과 장인어른 그리고 다영씨는 정말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특히 장모님은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크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아 다영씨에게 해명의 눈빛을 보냈는데 다영씨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일단 이 자리가 끝나고 다영씨에게 따로 물어봐야겠다 싶어 화제를 겨우 돌렸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애정이 남아있어서 최대한 겉으로는 좋게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우리 아빠 직업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아버지는 당당하게 본인은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 장인어른 표정이 급격히 변하더니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장인어른에게 여쭤봤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 고위 공무원이라고 해서 믿었더니 환경미화원? 장난해요? 사기꾼들 아니야? 당신 의사 맞아? 저는 아버지 직업을 공무원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저는 다영씨에게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한 적은 있어도 단 한 번도 고위 공무원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충 분위기를 보니 다영씨가 중간에서 거짓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다영씨의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도저히 파악이 안 돼서 이 결혼은 안 되겠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귀에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무슨 시궁창 냄새 나지 않아? 우리한테 거짓말했다고 뭐라 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말이면 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를 눈앞에서 욕한 것에 너무 분노해서 예비 장인에게 소리를 질렀더니 장인어른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멱살이 잡히자 일어나셔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떼어내고 예비 장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누구 멱살을 잡아? 당장 파혼해! 그리고 당신, 그거 알아?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회사, 회장이 우리 큰형이야. 그 회사 창업한 건 우리 아버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예비 장인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치면 자기도 어느 회사 회장이라고 떵떵거렸습니다. 보다 못한 고모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장인어른께 보여주자 장인어른은 크게 당황하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는 한술 더 떠서 바로 큰아버지에게 전화까지 거셔서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큰오빠 나야. 우리 아버지가 한국 기업 창업한 거 맞지? 갑자기 전화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당연한 걸 물어. 시간 없어, 끊어. 자칭 기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던 장인어른은 큰아버지 목소리를 듣더니 정말 사색이 되더니 태도를 싹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어쩜 저렇게 태도를 잘 바꾸는지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서로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우리 차분히 얘기해 봅시다. 아니요, 저는 그쪽 집안과 할 얘기 없습니다. 다영 씨에게도 너무 실망했어요. 우리 살면서 이제 더 볼 일 없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와 고모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정말 장인어른은 말 그대로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다 잘못했으니 일단 오해를 풀자고 하는데 우리 가족은 오해한 게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그쪽 집안의 거짓말에 속은 게 너무 화가 난 상태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너무 묻고 싶어서 장모님을 쳐다보며 정말 아프셨던 적이 없냐고 묻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가족들의 반대에도 다영씨와 결혼하려고 했던 이유가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이유였는데 그 이유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니
저는 배신감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영씨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하니까 다영씨는 장모님처럼 입을 꾹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와중에 장인어른은 우리 아버지에게 본인이 다 잘못했다며 회사에는 말을 잘해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이미 정이 다 떨어지셨는지 저보고 어서 집에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장인어른은 정말 거머리처럼 우리에게 붙어서 오해는 차차 풀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차를 타고 일단 고문의 집으로 가기로 했는데 저는 운전을 하다가 눈물이 나와서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정말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기 때문인데 배신감도 들고 허탈함도 들고 모욕적인 감정도 들고 너무 많은 일이 다가오니까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고모네 집에 도착해서 사촌동생을 보자 너무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더 나오더라고요. 사촌동생은 제가 우는 것을 처음 보니까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했고 고모가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니까 그럴 줄 알았다고 다영이 걔 보통 여우가 아니라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속았어. 너한테 면목이 없다. 오빠 잘못 아니야. 걔 원래 사기 잘 쳐서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어. 나는 오빠가 결국 파혼했다니까 그게 그렇게 기쁘다. 지금 속이 다 시원해. 너무 잘했어. 동생은 속이 다 시원하다며 잘한 선택이라고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큰아버지에게 연락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자 큰아버지는 마음고생 심했을 것 같다고 저에게 자기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다영씨에게 속은 것도 속은 거지만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에게 시궁창 냄새가 난다고 했던 것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것이 단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고 오히려 자랑스러웠는데 그렇게 제 앞에서 무시당하는 것을 보니까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도 한동안 속에서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나중에 큰아버지에게 들은 내용으론 장인어른은 본인이 그렇게 자랑했던 것과 달리 딱히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는 되게 회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저에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냥 어떤 부사의 팀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아버지에게 저는 중요한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본인이 알아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어쩐지 큰아버지가 그 기업 회장이라고 하니까 날뛰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그 중요 직무를 위해 승진을 몇 년째 노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평소 같았으면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했겠지만 이번만큼은 속이 너무 시원하고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다영씨에게 정말 많은 연락이 와서 핸드폰이 마비될 정도였는데 저는 깔끔하게 발신자 차단하고 번호까지 바꾸었어요. 다영씨는 저에게 오해가 있다고 얘기해서 풀자고 했지만 저는 이미 다영씨가 저를 속이고 장인어른이 우리 아버지를 무시한 것은 사실이고 변하지 않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영씨는 처음 저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병원 앞에도 찾아왔지만 저는 그런 다영씨를 보면 아예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장인어른은 승진이 밀리자 제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로 억울하고 슬프다고 하소연하길래 장인어른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아니, 이제 장인어른도 아니죠. 그렇게 저는 깔끔하게 그 집안과 연을 끊었고 사촌동생이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라며 본인 친구를 소개해줘 그분과 긍정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워낙 크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결혼 얘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사촌동생의 친구라 저에게 거짓말한 것은 없다는 점이 가장 좋아요. 아버지는 저에게 결혼식 전에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오히려 위로해 주셨는데 저는 아버지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게 한 게 다 저 때문인 것 같아 한동안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촌동생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서 해줬던 말도 생각나고 마치 뭐에 홀린 듯 다영씨를 믿었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촌형 말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순해서 사람을 워낙 잘 믿으니까 그런 거라는데 앞으로 가족들에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많이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확실히 이제 왜 어른들이 나중에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 파혼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에 대한 귀천은 전혀 없고 어느 직업이든 자랑스럽게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 여러분들은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며 제 사연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